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추경까지 집행하더라도 올해 물가 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곁들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차 추경안 심의 의결을 서두르는 범여권 움직임에 호응하는 뉘앙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경제부 시장팀 노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1차 추경은 13조 8천억 원으로 지난달에 이제 의결돼서 통과됐고, 이제 2차 추경을 앞두고 있는 날짜도 아직 지정이 안 됐고 금액도 뭐 네. 시장에서는 20조 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추경도 추경이지만 이제 금리까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투 트랙으로 해서 뭔가 경기 부양을 살려보겠다,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한 상황이고 타겟은 어느 정도인지 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정리가 좀 필요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인데 네. 올해 성장률 예상되는 게 0.8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잠재만큼은 우리가 기초 체력이라고 봤을 때 이 1% 정도는 이상을 올려야 되는. 예. 그러면은 이제 1.2% 포인트 성장률을 이만큼 채워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할 때 추경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확 힘이 들 테니까 금리 인하가 같이 되면은 좀 더 힘이 덜 들고 이게 빨리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경이랑 금리 인하 같이 가는 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닌데, 근데 이제 걱정해야 될 건 우리는 이제 부동산도 있고 그쪽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통화 정책이 안 가고 추경만으로 갔을 때 이게 얼마 못 갈 테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건 얼마 안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또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그거를 용인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이코노미스트, 예, 애널리스트들이 뭐 열심히 연구를 하고 네.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지, 뭐 행정부도 당연히 그렇고, 이게 비교하자면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환자한테 네. 과연 이 센 영양제를 2개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올릴 것인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뭐센 걸 맞추면 빨리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네.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노 기자 최근 기사를 보니까 네. 시장 전문가들 중에서는 통화 정책 전략 차원에서 예. 추경하고 금리 인하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금리 인하 횟수가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분은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도비씨 하잖아요. 추경화 때 그렇죠. 금리 인하를 빨리 같이 해야지 된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도비씨야 약간 비둘기적인 얘기인데 더 인하하는 느낌으로, 근데 실제로는 장기적으로는 덜 인하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빠진 설명이 뭐냐면, 추경만으로 하면은 성장률을 갈 때 요만큼밖에 못 채우는데 금리 인하랑 같이 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3번 정도였다고 하면은 추경하고 금리 인하 동시에 할 경우에는 효과가 더 커져서 경기 부양 효과가 커져서 실제 인하폭은 줄어들 수 있어서 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이 논리를 제시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예. 무리하게 금리 인하 안 하고 3번 할 거 2번만 해도 효과가 예. 충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저는 맞습니다. 약간 거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 통념이 그렇긴 한데, 이분은 이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추경하려면 국채를 찍어야 되고, 예.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실물 경기나 금융시장엔 긴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금리 인하를 같이 해버리자 그러면은 시장도 그런 충격을 구축 효과가 덜 난다고 하고, 구축 효과는 이제 채권 발행하면서 금리 오르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줄이려면 같이 가는 게 더 좋다고 전략 차원에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서도 2개가 같이 진행되는 게 괜찮다. 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좀 더 우세하다 최소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장은 바라는 거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채권 시장은. 네. 근데 하는의 스탠스로 봤을 때 그쪽으로는 안 갈 것 같다가 이제 컨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뭐 네, 이런 이렇게 정도? 가면 좋겠는데 하느니 말을 들을 리가 없다. 아니, 이제. 지금 뉘앙스는 하는데 뭐 열심히 지금 새 행정부의 어떤 보조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풀이가 되는데, 원래는 금리나 올해 한 2번 정도 예상하고 있지 예, 않았어요? 맞습니다. 2.5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 네. 정도까지 2번인데 네. 경기 부양이 예상대로 빨리 되면 뭐 이 한 번, 2번 할 걸 한 번 정도로 줄여도 충분할 것도 있다.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추경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돈이잖아요. 돈. 예. 이게 추경이 말이 추경이지 사실 가계로 따지면 그렇죠. 대출 추가 대출 또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 네. 부작용 없이 뭐 이런 게 관건인데 경기를 떠받치는 게 더 우선이겠죠, 당연히. 네. 추경을 얼마 쓰더라도. 조달 형태도 이제 주로 국채 발행이에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2008년 이후에 추경한다 그랬을 때 거의 3분의 2 이상 77%를 네. 평균적으로 국고채로 조달을 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국고채로 좀 조달을 하는 형태가 될까요? 이번에는 좀 더 국고채 발행 비중이 더 클 것 같아요. 더 전체 커요. 조달에서. 네. 이유는 1차 추경 때 쓸 수 있는 자금들을 다 긁어갖고서는 1차 추경 때 어떻게 보면 국채 발행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국채 발행은 너무 무리하니까. 예. 네. 그리고 앞서 이거보다 더 한 해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재원을 할 때 기금의 여유 자금을 다 끌어 썼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있는 계좌 뭐 이런 데서 다 가져온 거라 나올 때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컨센입니다. 다른 데서. 지금 역대 추경표로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 극복 때에도 뭐 굉장히 예. 합하면 뭐 2년 합하면 100조가 넘고 소상공인 지원도 78조였으니까 이번에 경기 부양으로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네요. 적기는 예, 맞습니다. 적는데 일단 저게 누적이 돼서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예, 맞습니다.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 많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고를 빚을 내기보다는 정부 지출 구조 조정,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나가는 돈 좀 줄여보자. 예. 정부가 쓰는 돈을 비용을 줄여보자. 예. 이것도 당연히 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특히 조세 지출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근데 2025년 1월 기한이는 조세 지출 항목을 정리해서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비용 쓸 거를 안 쓰고 줄여서 이걸 돌려서 예산으로 써보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거를 예산 전문가들하고 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여쭤봤는데 좀 애매해요. 이게 조세 지출이 비과세 뭐 감면해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이랬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이제 줄여서 돈을 받겠다, 돈을 다시 받겠다 이 얘기인데 그런다 한들 이게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덜 내게 해주던 거를 이제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추경은 지금 해야 되니까. 당장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방향성, 대통령 말씀하신 방향성은 동의하겠는데 당장으로 재원으로 하기에는 좀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강요 중에 누가 이걸 분명히 제안을 했을 텐데 예, 맞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예.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예, 예, 예. 합니다. 맞습니다.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죠. SNS를 통해서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네.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 뭐 정말 막말로 살면서 0%대 성장률 보는 그쵸. 거는 정말 처음이에요.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든 수단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그럼 첫 번째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은행의 뭐 여러 가지 네. 금리 정책까지 협조를 구해서 해보겠다. 뭐 이렇게 들리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고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갔던 게 맞는데 지금 한은에서 얘기하는 거는 구조 조정을 안 할 경우엔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만 풀고 통화 정책은 좀 호키시하게 매파적으로 해서 부동산을 좀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한은의 물가도 논리거든요. 중요하니까. 예. 그죠? 물가가 뭐 우리는 안정됐지만 부동산까지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물가가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것도. 예. 예,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물가는 뭐 외식 물가 특히 예, 뭐 맞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매우 불안한 그런 맞습니다. 상태거든요. 예. 그 외에 또 다른 수단들도 있어요?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수단 말씀입니까? 모든 수단이라고 했을 때 그- 재정 정책, 이런 조세 정책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리 뭐 네. 기타 이제 구조 조정, 구조 조정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예산상의 걸리죠. 구조 조정 이런 것도 예. 있겠고 민간의 비용을 어떻게 민간 관내 비용을 줄이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정말 가장- 여러 가지를 예.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가장 이제 다크호스라고 해야 되나? 가장 이제 믿을 만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식 시장이 만약에 오르면은 그러면은 계속 아. 오르면은 제가 부동산 투자할 거를 주식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그럼 거기가 오르면은 돈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더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거기에서 갸우뚱하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렇게 이런 상승세로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하면서도 약간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오늘 논점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예. 2000년 초반에도 네. 그때 국민의 정부 때인가 하여튼 그때도 주가 3,000 목표 타겟으로 항상 거의 주가 모든 정권들이 네. 코스피 3,000은 꼭 넘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뭔가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정말 3,000 아니라 5,000까지 좀 가야 돼요. 네. 우리 시장이 뭐 20년 넘게 5,000 가야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지금 3배, 4배 뛸 동안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이건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빨리 대수술을 해서 그냥 간단한 감기약을 먹을 게 아니고 뭔가 수술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쪽으로 이게 풍선 효과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하게 바로잡으려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거기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치료해야 되는데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도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경기 부양이 시급하지만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좀 애매한 얘기네요. 네. 이게 부동산 때문에 한 얘기 같은데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낮춰버리면 네. 그쪽으로 좀 간다. 어쩌면 그러면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겠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8월 금리 인하를 컨센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7월은 건너뛰고 8월을 하는 거고 이제 일부에서는 추경이 7월에 되면은 7월에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네. 대다수는 8월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총재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8월 인하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혹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그렇겠죠.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보세요. 저는 일단 8월은 할 것 같고 그리고 하는 메시지도 8월은 한다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다음 거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그 다음으로 늦출 수도 있고 8월 다음에 인하는 뭐 최악의 경우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고 그게 그래서 그 속도는 좀 정권하고 소통하면서 정부하고 소통하면서 좀 시점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예. 한미 금리 차이가 문제인데 미국도 다행히 그래도 4.5에서 지금 하방 쪽으로 좀 더 열리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물가도 좀 안정되고. 네.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든지 뭐 경기 부양을 한번 해서 화끈하게 네.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물가 관세 때문에. 정책도 네. 열려 있고 관세 때문에 물가는 다시 오르고 있고 네. 물가 오르니까 연준은 내리기 싫고 네. 이게 힘겨루기 양상인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우리만 계속 내리면 지금 2% 200bp 이상 차이 나잖아요. 한미 네. 금리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과 금리 정책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강력한 부양책을 이제 새 정부가 우리 새 정부 쓰려고 하는 찰나잖아요. 근데 부작용 우리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작용이 가장 1번이 부동산 가격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뭐 7월에 뭐 규제 금융 규제 또 나오죠. 부동산 규제 나오잖아요. DSR 규제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나오기 전에 빨리 또 뭐 대출 받아서 강북에 움직이지도 않던 지역까지도 네. 다 이제 번지고 불부터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미디어도 문제예요. 이게 진짜 불 붙고 있는 건지 가보고 싶어 진짜. 예? 근데 이제 움직이니까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게 불안한 심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관심 없는 사람들도 뭐야 나만 늦은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아파트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제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어요. 서울 아파트 값이 3월 이후 연율로 따져봤을 때 7% 상승했다. 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3개월 만에 네. 10%면 수치까지 제시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은행도 부동산 쪽 가격을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는 맨데이트라고 통화정책 책무상으로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융 안정에 말씀하신 대로 대외 뭐 환율 측면도 있고 그게 외적으로 환율인 거고 대내적으로 우리는 가계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는 결국 부동산을 살려고 이제 대출 받고 이러면서 쌓이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주택 시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과거에도 항상 이때 하면은 주택 시장이 치솟았으니까 금리를 내릴 때에는. 그래서 그 패턴을 끊겠다는 게 이제 한은의 의지인데 이제 저는 옳은 길이라 생각은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정부 차원에서 정부는 또 더 그걸 원할 테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또 원하는 측면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믹스가 돼서
협조가 되고 부작용을 최대한 같이 줄여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실인데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은 뭐 행정부 정책이 상관없이 물가 안정을 네, 원칙은 하고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입장이. 네. 또 다른 걱정이 있어요. 조금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아직 금리를 뭐 확실하게 하단은 네. 열려 있긴 한데 못 맞습니다. 내리는 상황에서 합리금리 벌어지면 사실은 달러 대비 원화가 너무 강해져서 원화가 이제 다시 이제 강세로 돌아서 1,300 중반대로 갔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더 밀어서 만약에 1,300원, 1,200원대까지 쭉 단기간에 가버리면 이것 좀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수출 기업에 일단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고 외자 유출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잘 좀 관찰을 해서 또 이제 해야 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자금 유출 우려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라면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축되는 국면이라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도 어차피 인하 방향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인상기 때는 단순 수치로 이렇게 갭을 봤었는데 기준금리 갭을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돈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자금 들어오는 건데 이 상황에서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부동산이나 유동성이 풀려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는 게 있지 않을까 또 이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일단 걱정이 많아요. 지금 경기가 나빠져서 예. 걱정, 경기를 부양시키려는데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 대외 상황 걱정. 이게 이제 삼각파도다 저는 그렇게 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들은 근데 국채 매수를 굉장히 늘리고 있네요. 예, 이게 지난 기록을 보니까 10일 하루만 해도 3년물 국채 선물 15,000기야. 이게 굉장히 보기 드문 예. 수치 같은데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외국인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게 행정부 들어서면은 결국 한은을 압박해갖고 추경이랑 인하가 같이 갔었는데 그런 기대를 10일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어제 확 낮추면 예. 채권가격이 확 오를 거다. 뭐 예.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네. 그렇게 할 거다. 네. 그런 게 반영됐는데, 근데 어제 좀 재밌는 게 어제 한은이 그 창립기념사를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엔 좀 기류가 그때 즈음에선 바뀌었어요.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어요. 좀 친행정부 정책을 좀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올해 반대군요. 예. 그죠? 덜 적극적인. 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는 뭐 적당히 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 재정이 가니까 이제 우린 덜 가도 덜 가도 되겠다는 되는 건다. 느낌으로 보이니까. 야, 이 셈법이 말이죠.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게 민감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상황에 대해서.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와 금리 상향 동향을 보고 특히 국제 선물, 예. 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주식 상품은 지금 거시경제 조금 더 넓게 봐도 되는데 네. 금리 상품만큼은 단기적인 어떤 영향들, 효과들 이런 그쵸. 것들을 쫓아서 가는 경향이 있다. 네. 최근에 보시니까 뭐 채권 시장 워낙 전문 기자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노현우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가장 전문 기자라고 저는 아닙니다. 네. 어차피 우리 회사 기자라서 그렇긴 한데 그렇죠. 아전인수이긴 한데 네. 저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채권 시장에 지금 WGBI도 대기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채를 산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우리 경기를 좀 괜찮게 본다는 의미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그리고 정부에 어떻게 보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떼이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약간은 있는 거죠. 있죠. 예. 개런티 더 신뢰가 있으니까 네. 산다. 기본적으로. 그건 맞죠. 예. 그리고 성장률도 둔화되니까 그럼 금리 내리고 채권 가격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돈은 떼이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은 빌려주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니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채권하고 주식하고 쌍끌이 매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요즘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원화 강세와 같이 그게 원화 맞물려서. 강세가 지금은 일단 정부 초기니까 예. 굉장히 뭐 금융시장이 환호를 하고 예. 같이 간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이제 3,000선까지 오는 이제 임박을 예. 했는데 약간 쉬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네. 채권도 그렇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기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채권 중심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아까 돈 떼일 걱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8월에 내년 예산안 발표하고 중기 재정 전망이라고 5년치 그거를 발표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괜찮은 수준인데 부채 수준이나 양호한데 여기서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빨라 보이면은 그러면은 신평사에서 좀 메시지 같은 게 안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등급을 당장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망도 바꾸지 않을 건데 멘트 하나하나가 중요할 텐데 거기서 우리나라 재정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은 심리에는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상황을 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원 환율이 계속 내리고 그래서 원화가 강세를 가고 이런 상황과 그리고 외국인이 채권도 들어오고 그리고 주식도 계속 들어오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방파제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외곽이 좀 안정적인 그렇죠. 상황이라면 주식도 계속 좋은 분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여튼 노현희 기자 취재 좀 많이 하셔가지고 새 정부 지금 아직 뭐 내각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데 딱 한 다음에 전체적인 행정부의 그 스탠스, 통화 정책 방향들을 뭐 포함한 물론 그건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경기 부양과 관련된 섹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조만간 다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취재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합뉴스 노현호 기자와 함께 추경과 경기 부양, 금리 문제까지 현재 상황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